수진아, 앉아봐. 너 누구 만나고 다니니? 검은 차, 남자 내가 다 봤어. 친구예요. 어머니, 제 사생활까지 간섭하실 건가요? 넌 태수 아내야. 아직 남편이 떠난 지 얼마나 됐다고? 그래서요? 저보고 평생 혼자 살라고요? 태수 오빠는 죽었어요. 돌아오지 않아요. 저는 아직 젊어요. 제 인생도 있고요. 그래도 이건 아니지 않니? 뭐가 아닌데요? 저 이제 여기서 못 살겠어요. 어머니가 나가시든지 아니면 저랑 같이 사시든지 선택하세요. 서울 외곽의 단독주택은 햇살이 잘 드는 곳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20년 전 남편과 함께 지은 이 집은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지요. 마당의 감나무는 해마다 열매를 맺었고 대문 앞 장미덤불은 봄이면 어김없이 붉게 피어올랐습니다. 이곳에서 김영자는 아들 태수와 며느리 수진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영자는 올해로 78이었습니다. 허리는 예전 같지 않았지만 아침이면 여전히 마당을 쓸고 화단을 가꿨습니다. 남편을 떠나보낸 지 10년, 외로움이 밀려올 때마다 그녀는 흙을 만지며 마음을 달랬지요. 손톱 사이로 파고드는 흙의 감촉이 그녀를 현실로 붙들어 두었습니다. 어머니, 아침 드세요. 부엌에서 수진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영자는 마당에 호스를 내려놓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식탁에는 이미 따끈한 된장찌개와 갓 지은 밥이 놓여 있었습니다. 수진은 앞치마를 두른 채 국을 더 떠담으며 환하게 웃었지요. 오늘은 시래기 된장찌개예요. 어머니 입맛에 맞으실 거예요. 고맙다, 며느리야. 넌 참 살뜰하구나. 영자는 수저를 들며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수지는 언제나 그랬듯 단정한 모습이었어요. 깔끔하게 빗어 넘긴 머리, 화사하면서도 자극적이지 않은 화장, 늘 웃음을 머금고 있는 얼굴. 5년 전 아들이 데려온 이 여자는 처음부터 영자에게 좋은 인상을 주었습니다. 혼담이 오갈 무렵 주변 사람들은 이런저런 걱정을 늘어놓았지요. 요즘 며느리들은 시어머니랑 살기 싫어한다던데 따로 사는 게 서로 편할 거야 하지만 수지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직접 영자를 찾아와 말했었지요. 어머니, 저는 가족과 함께 사는 게 좋아요. 어머니를 모시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날 영자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이런 며느리를 얻다니 자신이 복이 많다고 생각했지요. 결혼 이후 수지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아침이면 시어머니보다 먼저 일어나 밥상을 차렸고 저녁이면 어머니, 오늘 반찬은 입맛에 맞으세요? 하며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명절이면 혼자서도 전을 부치고 잡채를 만들었어요. 영자가 거들겠다고 하면 어머니는 허리가 안 좋으시잖아요. 제가 할게요 하며 만류했습니다. 생신 때는 직접 케이크를 굽고 영자가 좋아하는 미역국을 끓였지요. 친구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완벽한 며느리였습니다. 우리 며느리는 정말 천사야. 영자는 친구들 앞에서 자랑스럽게 말하곤 했습니다. 마을 회관에서 만난 노인들은 부러운 눈으로 고개를 끄덕였지요. 요즘 그런 며느리가 어디 있어. 복 타고났네. 복 타고났어. 아들 태수도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중학교 수학교사인 그는 늘 성실했어요. 주말이면 어머니를 모시고 인근 공원을 산책했고 어머니가 기침을 하면 병원 예약을 잡아주었습니다. 수진을 만나고 나서는 더욱 밝아졌지요. 아침에 출근할 때면 두 사람은 현관에서 짧게 포옹하고 헤어졌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영자는 흐뭇해했어요. 자신의 아들이 좋은 사람을 만나 행복하게 사는 모습만큼 감사한 일이 또 어디 있을까요? 그러나 행복은 늘 불안을 동반했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면서
영자는 가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 평화가 너무 완벽해서 언젠가는 무너질 것 같은 예감이 들곤 했습니다. 마치 맑은 하늘에 먹구름이 몰려오듯 가슴 한편이 무거워지는 순간들이 있었지요. 그럴 때면 영자는 고개를 저으며 스스로를 꾸짖었습니다. 왜 이러나 나는 좋은 일에 집중해야지.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시계는 밤 10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영자는 거실 소파에 앉아 드라마를 보고 있었어요. 태수는 늦은 자율학습 감독을 마치고 아직 돌아오지 않았고 수지는 2층 침실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가을밤의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지요.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영자는 리모컨을 내려놓고 수화기를 들었어요. 여보세요? 김태수 씨 보호자 되시죠? 낯선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그 안에는 무언가 긴박한 기운이 담겨 있었어요. 네, 맞습니다. 저 어머니인데요. 무슨 일이신가요? 서울대학교 병원 응급실입니다. 교통사고가 있었습니다. 지금 바로 오실 수 있으세요? 순간 영자의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전화기를 든 손이 떨렸어요. 사고요? 우리 아들이 얼마나 다쳤는데요? 일단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주소는? 남자의 말이 이어졌지만 영자의 귀에는 더 이상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손에서 힘이 빠졌고 전화기가 바닥으로 떨어졌지요. 둔탁한 소리와 함께 수화기에서는 여전히 남자의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영자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가슴이 조여왔고 숨을 쉬기가 어려웠습니다. 이런 전화를 받을 거라고는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지요. 어머니, 무슨 일이에요? 2층에서 수진이 급히 내려왔습니다. 얼굴은 잠에서 깬 듯 붉었고 눈가에는 놀람이 가득했어요. 영자는 떨리는 손으로 바닥에 전화기를 가리켰습니다. 태수가 사고를. 수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날 이후 김영자의 세상은 멈춰버렸습니다. 병원 복도는 소독약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하얀 형광등 불빛 아래 영자는 차갑게 식어가는 아들의 손을 붙잡고 있었어요. 의사는 최선을 다했습니다라는 말만 남긴 채 떠났고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아들의 얼굴은 너무나 평온했습니다. 마치 깊은 잠에 빠진 것처럼요. 태수는 학교로 돌아가는 길에 교차로에서 신호를 기다리다 뒤에서 오던 화물차에 치였다고 했습니다. 가의 차량은 브레이크 고장으로 멈추지 못했고 태수의 차는 앞차와 신호등 기둥 사이에 끼었지요. 구조대가 도착했을 때는 이미 늦었다고 했어요. 의사는 고통은 없었을 겁니다라고 위로했지만 그 말이 영자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장례식장은 사흘 동안 조문객으로 붐볐습니다. 태수가 가르치던 학생들이 교복을 입고 찾아왔고 학교 동료 교사들은 눈시울을 붉히며 위로를 건넸지요. 영자는 상주석에 앉아 묵묵히 고개를 숙였어요. 눈물은 이미 말라버렸고 가슴 속에는 텅 빈 공허함만 남았습니다. 수지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조문객 앞에서 크게 울부짖었어요. 여보, 왜 이렇게 먼저 가요? 하며 관 앞에 매달렸고 친구들이 부축하면 놔줘요. 나도 데려가줘요. 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몸을 가누지 못해 쓰러지는 일도 여러 번이었지요. 조문객들은 저렇게 어린 나이에 남편을 잃다니 얼마나 힘들까 하며 혀를 찼습니다. 영자는 그런 며느리를 보며 안타까웠어요. 수진의 슬픔이 진심이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젊은 나이에 남편을 잃은 여자의 고통이 얼마나 클지 자신도 남편을 먼저 보낸 사람이기에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지요.
장례식장 화장실에서 흐느끼는 수진을 발견했을 때 영자는 그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수진아, 이제 우리 둘뿐이야. 서로 의지하자. 수진은 영자의 품에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어머니. 제가 어머니를 잘 모실게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고 얼굴은 눈물과 콧물로 범벅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장례를 치른 지 일주일 후였어요. 영자는 아들의 방 문을 열었습니다. 그대로 두고 싶었지만 청소는 해야 했지요. 책상 위에는 아들이 채점하던 시험지가 그대로 놓여 있었고 벽에는 학생들과 찍은 사진이 붙어 있었습니다. 영자는 한참을 그 사진을 바라봤어요. 아들의 웃는 얼굴이 너무나 생생했습니다. 어머니, 뭐 하세요? 뒤에서 수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영자는 돌아봤어요. 수진은 문 앞에 서서 방 안을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청소를 좀 하려고. 어머니, 이 방 정리할 시간 된 것 같아요. 수진의 말에 영자는 놀랐습니다. 정리라니? 그냥 이렇게 두면 어머니만 더 힘드실 것 같아서요. 옷이랑 물건들 정리해야죠. 영자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은 안 돼. 내가 조금 더 있다가 할게. 하지만 수진은 며칠 후 혼자서 방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영자가 마당에 나가 있는 사이 큰 검은 봉투 여러 개를 들고 나왔지요. 영자가 급히 다가가 물었어요. 뭐 하는 거니? 옷이랑 책 버리는 거예요. 어차피 안 쓸 거잖아요. 버려? 아직 태수 옷인데. 어머니, 언제까지 이러실 거예요? 수진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영자는 당황했어요. 장례식장에서 그렇게 울던 며느리의 얼굴에서 슬픔은 온데간데 없었고 대신 차가운 무표정만 남아 있었지요. 사람은 죽으면 가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야 하고요. 이렇게 물건 붙잡고 있으면 뭐해요. 영자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수진은 봉투를 들고 대문 밖으로 나갔어요. 영자는 그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이 들었지만 무엇이 잘못된 건지 명확히 알 수 없었지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첫 제삿날이었어요. 영자는 새벽부터 일어나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아들이 좋아하던 갈비찜을 만들고 나물을 무쳤지요. 손이 떨려서 칼질이 제대로 되지 않았지만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상을 차리고 아들의 사진을 놓았어요. 사진 속 태수는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오후가 되어서야 일어났어요. 평상복 차림으로 거실로 내려와 상을 보더니 피식 웃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그만 현실로 돌아가야죠. 무슨 소리니? 이런다고 태수 오빠가 돌아오는 것도 아니고 어머니만 힘드시잖아요. 수지는 앉지도 않고 부엌으로 가서 물을 마셨습니다. 영자는 멍하니 며느리를 바라봤어요. 제사상 앞에서 절을 하려던 참이었는데 며느리의 태도에 힘이 빠졌습니다. 수진아, 오늘은 내 남편 제삿날이야. 알아요. 그래서 뭐 어쩌라고요? 수진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영자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이건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무관심이었지요. 아니, 어쩌면 짜증이었어요. 너, 진짜 태수가 그리운 거 맞니? 영자의 물음에 수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돌렸어요. 어머니도 참, 제가 얼마나 울었는데요. 이제는 좀 살아야죠. 저도 인생이 있어요. 그날 밤 영자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며느리의 눈빛이 자꾸만 떠올랐어요. 그 안에는 슬픔도 그리움도 없었습니다. 그저 차가운 공허함만 있었지요. 영자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중얼거렸습니다. 뭔가 잘못됐어. 뭔가 이상해.
그리고 그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영자는 거실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수지는 2층에서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는데 목소리가 너무 컸습니다. 웃음소리가 계단을 타고 내려왔지요. 영자는 귀를 기울였어요. 응, 나 괜찮아. 생각보다 빨리 정리됐어. 걱정 마. 곧 끝날 거야. 그래, 알았어. 조금만 기다려. 영자는 손을 멈췄습니다. 정리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그리고 누구를 기다리라는 걸까요? 불안한 마음에 영자는 조용히 계단으로 올라갔어요. 수진의 방문은 살짝 열려 있었고 그녀는 창가에 서서 통화하고 있었습니다. 보고 싶어. 나도. 응, 다음 주에 보자. 어머니한테는 친구 만난다고 할게. 영자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며느리의 목소리는 너무나 부드러웠고 달콤했어요. 마치 연인에게 말하는 것처럼요. 영자는 조용히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가슴이 뛰었고 손이 떨렸어요. 설마 그럴 리가. 하지만 머릿속으로는 이미 확신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무언가 크게 잘못됐다는 것을요. 그날 오후 영자는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수진이 외출한다고 했기에 혹시나 하는 마음에 지켜보고 있었지요. 오후 2시쯤 대문 앞에 검은색 승용차가 멈춰 섰어요. 수진은 환하게 웃으며 차에 올라탔습니다. 운전석에는 낯선 남자가 앉아 있었고 수진은 그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무언가 말했지요. 남자도 웃었어요. 차는 곧 출발했습니다. 영자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우리 태수가 아직 따뜻한데 어떻게 저럴 수가.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분노와 배신감이 뒤섞인 눈물이었어요. 영자는 떨리는 손으로 소파를 붙잡았습니다. 이제 알았어요. 며느리의 슬픔은 연기였고 그 눈물은 거짓이었다는 것을요. 그날 밤 수진이 돌아왔을 때 영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결심하고 있었지요. 지켜봐야겠어. 이 집과 태수를, 아들이 남긴 것들을, 그리고 자신의 남은 삶을 지켜내야 한다는 것을요. 저녁 식탁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영자는 반찬을 집어들었다 내려놓기를 반복했어요. 입맛이 없었지만 며느리 앞에서 티를 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수지는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며 밥을 먹고 있었지요. 가끔 메시지가 오는지 화면을 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그 미소가 영자의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수진아. 영자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응? 수지는 여전히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요즘 어디 다니니? 친구들 만나요. 왜요? 아니야, 그냥 조심해서 다녀. 수지는 고개를 들어 영자를 봤어요. 눈빛에는 경계심이 어려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 감시하시는 거예요? 아니야, 그럴 리가. 그냥 걱정돼서. 수지는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화는 거기서 끝났지요. 영자는 숟가락을 놓고 부엌으로 갔어요. 설거지를 하면서도 가슴속 불안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였습니다. 영자는 우편함에서 편지 한 통을 꺼냈어요. 법률사무소 이름이 적힌 봉투였습니다. 손이 떨렸지요. 봉투를 뜯자 상속재산 분할 협의 요청이라는 제목이 눈에 들어왔어요. 내용을 읽으면서 영자의 얼굴은 점점 굳어갔습니다. 며느리가 법률 대리인을 통해 정식으로 상속재산 분할을 요구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무슨... 영자는 편지를 들고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수지는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어요. 영자는 편지를 내밀었지요. 이게 뭐니? 수지는 편지를 받아들고 훑어봤습니다. 그리고는 태연하게 접어서 탁자 위에 놓았어요. 아, 그거요.
제가 보낸 거예요. 왜 이런 걸 보내는 거야? 당연한 거잖아요. 저도 법적 상속인이에요. 수진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마치 날씨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가볍게 말했지요. 영자는 소파에 털썩 앉았어요. 수진아, 이 집은 원래 우리 집이야. 태수 아버지랑 내가 지은 집이고, 하지만 명의는 태수 오빠 이름으로 되어 있잖아요. 오빠가 돌아가셨으니 당연히 저한테도 권리가 있죠. 그래도 이건 어머니도 알잖아요. 법이 그래요. 수지는 다리를 꼬고 앉았습니다. 표정에는 어떤 미안함도 없었어요. 오히려 자신의 권리를 당당히 주장하는 사람의 얼굴이었지요. 이 집만이 아니에요. 예금도 보험금도 다 정리해야 해요. 어머니가 가지고 계신 연금 통장도 제가 관리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연금까지? 영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며느리를 바라봤어요. 어머니 연세도 있으시고 돈 관리하시기 힘드시잖아요. 제가 대신 해드릴게요. 비밀번호만 알려주세요. 난 아직 멀쩡해. 그래도요. 만약을 대비해야죠. 수지는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내일 변호사 사무실에서 만나요. 시간 맞춰서 오세요. 그리고는 계단을 올라가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어요. 문 닫히는 소리가 거실에 울렸습니다. 영자는 그 자리에 앉아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어요. 가슴이 답답하고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며느리가 이렇게까지 변할 줄은 몰랐지요. 장례식장에서 그렇게 울던 사람이 이제는 돈 이야기만 하고 있었어요. 며칠 후 영자는 창밖을 내다보다가 또다시 그 검은색 승용차를 봤습니다. 이번에는 집 앞에 더 오래 서 있었어요. 수진이 차에 올라타자 남자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수진은 웃으며 남자의 어깨에 기댔지요. 두 사람은 마치 연인처럼 자연스러웠어요. 영자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아들이 세상을 떠난 지 겨우 2달, 아직 100일도 지나지 않았는데 며느리는 벌써 다른 남자와 웃고 있었습니다. 이건 배신이었어요. 아들에 대한 배신이자 자신에 대한 모욕이었지요. 그날 저녁 수진이 돌아왔을 때 영자는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수진아, 앉아봐. 수진은 의아한 표정으로 소파에 앉았어요. 왜요? 너 누구 만나고 다니니? 수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검은 차, 남자. 내가 다 봤어.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수진은 한숨을 쉬며 다리를 꼬았어요. 친구예요. 친구가 그렇게 손을 잡니게? 어머니, 제 사생활까지 간섭하실 건가요? 수진의 목소리에 날이 섰습니다. 영자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어요. 넌 태수 아내야. 아직 남편이 떠난 지 얼마나 됐다고. 그래서요? 수진이 영자의 말을 끊었습니다. 저보고 평생 혼자 살라고요? 태수 오빠는 죽었어요. 돌아오지 않아요. 저는 아직 젊어요. 제 인생도 있고요. 그래도 이건 아니지 않니? 뭐가 아닌데요? 수진은 일어서며 팔짱을 꼈어요. 어머니, 솔직히 말할게요. 저 이제 여기서 못 살겠어요. 태수 오빠도 없는데 왜 계속 여기 있어야 해요? 영자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에는 더 이상 가면이 없었어요. 차갑고 냉정한 본 모습이 드러나 있었지요. 법적으로 저는 이 집에서 쫓겨날 이유가 없어요. 제 남편 집이니까요. 어머니가 나가시든지 아니면 저랑 같이 사시든지 선택하세요. 수진아, 이게 무슨 소리니? 더 이상 착한 며느리 연기 못하겠어요. 저도 지쳐요. 수진은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영자는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다리에 힘이 빠졌고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다음 날 수진은 정말로 변호사를 데리고 왔어요.
깔끔한 정장을 입은 30대 남자 변호사는 서류 가방을 열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배우자 상속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법적으로 며느님께는 일정 부분 권리가 있습니다. 영자는 그 말을 듣는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법률 용어들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고 머리는 복잡했습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펼쳐 보이며 설명했지만 영자에게는 그저 먹구름 같았지요. 서명하시면 됩니다. 변호사가 펜을 내밀었어요. 영자는 펜을 받아들었지만 손이 떨려서 제대로 쓸 수가 없었습니다. 기다려주세요. 영자는 펜을 내려놓고 일어섰어요. 오늘은 서명 못하겠어요.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수진이 짜증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 언제까지 미루실 거예요? 미루는 게 아니야. 이건 내 인생이 걸린 문제야. 영자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어요. 침대에 앉아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지요. 아들이 떠난 후 처음으로 느끼는 진짜 외로움이었어요. 며느리를 믿었고 함께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 믿음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며칠 후 영자는 마을 회관에 갔습니다. 친구인 박순이를 만나기 위해서였어요. 순이는 오랫동안 알고 지낸 동네 친구였고 세상 물정에 밝은 사람이었지요. 영자는 조심스럽게 자신의 상황을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지금 어쩔 줄 모르겠어. 순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듣고 있었습니다. 영자야, 법률 상담 받아봤어? 아니, 어디서 받는지도 모르겠고. 우리 동네에 무료 법률 상담소 있어. 거기 한번 가봐. 노인들 도와주는 곳이야. 순이는 메모지에 주소를 적어 주었어요. 영자는 그 종이를 받아들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희망의 끈이 보이는 것 같았지요. 고마워, 순이야. 당연하지. 넌 혼자가 아니야. 집으로 돌아오는 길, 영자는 메모지를 꼭 쥐었습니다. 가슴속에서 무언가 다짐이 생겨났어요. 이제 지켜야 해. 내 아들이 남긴 것들을. 그리고 내 남은 삶도. 며느리에게 당하기만 할 수는 없었습니다. 영자는 고개를 들고 앞을 봤어요. 아직 늦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싸워야 한다면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지요. 집 앞에 도착했을 때 그 검은색 승용차가 또다시 서 있었습니다. 수진이 남자와 함께 웃으며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영자는 그 모습을 보고도 더 이상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차갑게 식은 결심만 남았지요. 그날 밤 영자는 아들의 사진 앞에 앉았어요. 태수야, 엄마가 지킬게. 내가 남긴 것들, 그리고 내 엄마의 존엄. 사진 속 아들은 여전히 웃고 있었습니다. 무료 법률 상담소는 시청 근처 낡은 건물 2층에 있었습니다. 영자는 계단을 한 칸씩 올라가며 숨을 고르고 있었어요. 무릎이 시큰거렸지만 발걸음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문을 열자 작은 대기실이 나왔고 몇몇 노인들이 앉아 기다리고 있었지요. 영자는 접수대에서 이름을 적고 의자에 앉았어요. 1시간쯤 기다렸을까요? 영자의 이름이 불렸습니다. 상담실로 들어가자 40대로 보이는 여자 변호사가 미소를 지으며 맞아주었어요. 어르신, 앉으세요. 무슨 일로 오셨어요? 영자는 조심스럽게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아들이 세상을 떠난 일, 며느리가 변한 일, 재산 분할을 요구하는 일까지 천천히 말했지요.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했어요. 힘드셨겠어요. 변호사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영자는 그제야 긴장이 풀리며 눈물이 났어요. 누군가 자신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준다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됐지요. 어르신, 일단 걱정하지 마세요. 재산 분할권에는 제한이 있어요. 정말요? 네.
며느님이 배우자 상속권을 주장할 수는 있지만 집이 원래 어르신 명의였다가 아드님 명의로 넘어간 거라면 상황이 달라져요. 증여 시기와 경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영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15년 전에 세금 문제로 아들 이름으로 바꿨어요. 증여 서류도 있고요. 그럼 유리합니다. 그리고 어르신께서 거주하고 계신 주택에 대해서는 배우자 상속권이라도 강제 처분은 어려워요. 거주권 보호 조항이 있거든요. 변호사는 법률 조항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영자는 처음 듣는 용어들이 많았지만 핵심은 이해할 수 있었어요. 자신이 쫓겨나지 않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아들의 유산을 지킬 방법이 있다는 것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일단 며느님 측 변호사가 보낸 서류에 함부로 서명하지 마세요. 그리고 증여 서류, 등기부등본, 통장 내역 같은 자료들을 챙겨오세요. 제가 검토해 드릴게요. 영자는 메모지에 적으며 물었습니다.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이곳은 무료 상담소예요. 소송까지 가더라도 법률 구조 신청을 도와드릴 수 있어요. 걱정 마세요. 영자는 처음으로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동안 혼자서 짊어지고 있던 무게가 조금 가벼워지는 느낌이었어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천천히 준비하세요. 어르신 편이 되어드릴게요. 상담소를 나서는 영자의 발걸음은 들어올 때보다 가벼웠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보니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치고 있었어요. 오랜만에 느껴보는 희망이었지요. 집으로 돌아와 영자는 서류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래된 파일 상자를 꺼내 하나씩 펼쳐봤어요. 증여계약서, 등기서류, 남편이 남긴 유언장까지 모두 찾아냈지요. 손이 떨렸지만 차근차근 정리했습니다. 어머니, 뭐 하세요? 수진이 방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영자는 고개를 들어 며느리를 봤어요. 서류 정리하는 중이야. 왜요? 그거 제가 필요한 거예요. 아니야. 이건 내가 관리할 거야. 영자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수지는 눈을 가늘게 뜨며 말했어요. 어머니, 설마 변호사라도 만나고 오신 거예요? 그래. 영자는 숨기지 않았습니다. 나도 내 권리를 지킬 거야. 수진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어머니, 그러시면 안 돼요. 우리가 법정까지 가야 하나요? 그건 내가 결정할 문제야. 난 정당하게 내 것을 지키려는 것뿐이야. 수지는 한참을 영자를 바라보다가 문을 쾅 닫고 나갔습니다. 영자는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물러서지 않았어요. 이제는 달랐습니다. 자신에게도 싸울 힘이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며칠 후 수진 측 변호사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에는 협상을 제안하는 내용이었어요. 영자는 자신의 변호사와 함께 만남 장소로 갔습니다. 카페 한쪽 구석에서 수진과 그녀의 변호사가 기다리고 있었지요. 어르신, 우리 쪽에서 조정안을 준비했습니다. 수진의 변호사가 서류를 펼쳤어요. 내용을 보니 집은 영자가 계속 거주하되 예금과 보험금의 일부를 수진에게 분할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영자의 변호사는 고개를 저었어요. 이건 너무 불공정합니다. 어르신께서 평생 모으신 재산인데 왜 며느님께 나눠드려야 하죠? 법적 상속 지분이 있으니까요. 양측 변호사가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영자는 수진을 바라봤어요. 며느리는 팔짱을 낀 채 무표정한 얼굴로 앉아 있었지요. 그 모습을 보며 영자는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은 더 이상 자신이 알던 며느리가 아니라는 것을요. 수진아. 영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너 정말 이렇게까지 하고 싶니? 수진은 영자를 똑바로 봤어요. 전 제 권리를 찾는 것뿐이에요. 권리. 그래, 권리. 그게 그렇게 중요하니? 네.
수진의 대답은 짧고 명확했습니다. 영자는 한숨을 쉬었어요. 알겠어. 그럼 법대로 하자. 난 물러서지 않을 거야. 영자는 일어서며 자신의 변호사에게 말했습니다. 소송 준비해 주세요.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지요. 수진의 얼굴이 잠깐 당황한 표정으로 변했지만 곧 다시 굳어졌어요. 카페를 나서는 영자의 등은 꼿꼿했습니다. 떨리는 마음을 감추고 최대한 담담하게 걸었어요. 변호사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잘하셨어요. 주눅 들지 마세요. 어르신께 유리한 부분이 많아요. 고맙습니다. 영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영자는 아들의 방에 들어갔어요. 수진이 정리하려 했지만 영자가 막아서 그대로 남아있는 공간이었지요. 책상 위에는 아들이 쓰던 만년필이 놓여 있었고 벽에는 학생들과 찍은 사진이 붙어 있었습니다. 영자는 사진을 쓰다듬었어요. 태수야, 엄마가 지키고 있어. 내가 남긴 것들, 그리고 내 엄마의 자존심도. 사진 속 아들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영자는 그 미소를 보며 힘을 얻었어요. 아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주일 후 법원에 소장이 접수됐습니다. 영자는 법정에 출석하는 날까지 매일 증거 자료를 정리하고 변호사와 준비 모임을 가졌어요. 처음에는 낯설고 두려웠지만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이건 자신의 삶을 지키는 일이었으니까요. 첫 번째 법정 출석일이었습니다. 영자는 깔끔한 한복을 입고 법원에 갔어요. 수진도 정장 차림으로 나타났지요. 두 사람은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판사가 들어오고 재판이 시작됐어요. 양측 변호사가 주장을 펼쳤고 영자는 증인석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떨렸지만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끝까지 이야기했지요. 판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듣고 있었어요. 재판이 끝나고 나오는 길, 영자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어요. 이제 시작이었지만 영자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이제 괜찮아. 나는 혼자가 아니야. 옆에서 변호사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오늘 잘하셨어요. 판사님도 어르신 편이신 것 같아요. 정말요? 네. 곧 좋은 결과 있을 거예요. 영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슴 속에서 희망이 자라나고 있었어요.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이제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자신이 지켜낼 수 있다는 것을요. 그날 저녁 영자는 마당의 장미 덤불을 바라봤습니다. 시든 꽃잎들을 정리하며 생각했어요. 봄이 오면 다시 꽃이 필 거라고. 자신의 삶도 그럴 거라고요. 태수야, 엄마는 이제 괜찮아. 내가 걱정 안 해도 돼.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봄바람 같았어요. 판결문이 나온 건 그로부터 2달 후였습니다. 영자는 법원에서 판결문을 받아들고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손이 떨렸지만 이번에는 두려움이 아니라 안도감 때문이었지요. 판사는 집과 토지에 대한 영자의 거주권을 인정했고 수진의 상속 지분은 예금의 일부로 제한했습니다. 영자가 평생 살아온 집을 지킬 수 있게 된 거예요. 어르신, 이겼어요. 변호사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영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훔쳤어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제가 뭐려. 어르신께서 포기하지 않으셨잖아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영자는 버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봄이 오고 있었어요. 가로수에는 연두색 새싹이 돋아나고 있었고 공원의 개나리도 노랗게 피어나기 시작했지요. 세상은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수진이 짐을 싸고 있었습니다. 거실에는 큰 여행 가방 2개가 놓여 있었어요. 수진은 영자를 보더니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짐 다 쌌니? 영자가 조용히 물었어요. 수지는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지요. 어디로 가니? 친구네요. 수진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갑고 짧았습니다. 영자는 부엌으로 가서 물을 한 잔 마셨어요. 가슴이 답답했지만 이제는 미련이 없었습니다. 이미 끝난 관계였으니까요. 수진아. 영자가 다시 거실로 나와 며느리를 불렀습니다. 수진은 짐을 정리하던 손을 멈추고 영자를 봤어요. 내가 미안해. 수진의 눈이 약간 커졌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말이었던 거죠. 뭐가요? 너를 진짜로 이해하지 못했던 것. 너도 힘들었을 텐데 난 그걸 몰랐어. 영자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수지는 잠시 말이 없었어요. 표정이 조금 흔들리는 것 같았지만 곧 다시 굳어졌지요. 상관없어요. 이제 끝났잖아요. 그래. 끝났어. 그래도 태수를 사랑했던 건 진짜였기를 바란다. 수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가방 손잡이를 잡고 일어섰어요. 영자는 그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잘 살아, 수진아. 행복하게. 수지는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검은색 승용차가 기다리고 있었고 남자가 내려와 짐을 실어주었지요. 차가 출발하고 곧 골목을 빠져나갔습니다. 영자는 대문 앞에 서서 그 모습을 끝까지 지켜봤어요. 차가 사라지고 나서야 영자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집은 조용했어요. 너무 조용해서 귀가 멍할 정도였지요. 영자는 소파에 앉아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수진이 쓰던 찻잔도 슬리퍼도 화장품도 모두 사라져 있었어요.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사람처럼요. 이제 정말 혼자구나. 영자는 중얼거렸습니다. 외롭지 않다고 할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편안했습니다. 더 이상 경계하지 않아도 되고 눈치 보지 않아도 됐으니까요. 며칠 후 영자는 마을 회관에서 순이를 만났습니다. 순이는 영자의 손을 꼭 잡으며 물었어요. 이제 좀 괜찮아? 응, 이제 괜찮아. 혼자 사는 거 외롭지 않아? 외롭긴 한데 그래도 이게 나은 것 같아. 마음이 편해. 순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혼자라도 마음 편한 게 최고지. 이야기를 나누던 중 회관 관계자가 다가와 영자에게 전단지를 건넸어요. 어르신, 이거 관심 있으실까요? 시니어 법률 상담 봉사자 모집이래요. 영자는 전단지를 받아들고 읽었습니다. 자신처럼 법률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노인들을 돕는 봉사활동이었어요. 상담을 받았던 경험을 나누고 힘이 되어주는 일이었지요. 이거 제가 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어르신처럼 경험 있으신 분들이 필요해요. 영자는 전단지를 가슴에 품었습니다. 무언가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한 달 후 영자는 법률 상담소에서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며 다른 노인들에게 용기를 주었어요. 저도 그랬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으면 길이 보여요. 영자의 말에 눈물을 글썽이는 사람들도 있었지요. 봉사를 하면서 영자는 깨달았습니다. 자신만 힘든 게 아니라는 것을요. 세상에는 비슷한 아픔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고 그들과 함께 나누며 치유할 수 있다는 것을요. 봄이 깊어졌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영자는 작은 화분을 들고 아들의 묘로 향했어요. 버스를 2번 갈아타고 언덕을 올라 묘지에 도착했습니다. 아들의 묘 앞에는 영자가 심어둔 철쭉이 붉게 피어 있었지요. 태수야, 엄마 왔어. 영자는 화분을 내려놓고 묘비를 닦았습니다. 그리고 앉아서 아들에게 이야기를 건넸어요. 네, 엄마, 요즘 바빠. 법률 상담소에서 봉사하거든.
너처럼 사람들 도와주는 일이야.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봄바람이었어요. 수진이는 떠났어. 너도 알지? 그 사람 진심이 아니었나 봐. 처음에는 화가 났는데 이제는 괜찮아. 사람은 다 자기 길이 있는 거니까. 영자는 화분에 물을 주며 계속 말했습니다. 엄마는 이제 혼자야. 외롭긴 한데 나쁘지 않아. 엄마도 엄마 인생이 있더라. 내가 떠나고 나서야 알았어.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슬픈 눈물은 아니었습니다. 그리움과 감사가 섞인 눈물이었어요. 태수야, 내가 남겨준 것들 잘 지켰어. 집도 엄마 존엄도.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엄마는 이제 괜찮아. 영자는 꽃을 만지며 중얼거렸습니다. 이 엄마 다시는 속지 않아. 그리고 다시는 포기하지 않을 거야. 하늘 위로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햇살이 묘지를 비추고 주변의 나무들은 초록빛으로 물들어 있었어요. 영자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평온했어요. 오랜만에 느껴보는 진짜 평화였지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영자는 마을 입구에서 아이들이 뛰노는 모습을 봤습니다.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영자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삶은 계속되고 있었어요. 아픔도 있고 슬픔도 있지만 그 속에서도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해 대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마당의 감나무는 새잎을 틀고 있었고 장미 덤불에는 봉오리가 맺혀 있었습니다. 영자는 호스를 들고 물을 주기 시작했어요. 흙에 스며드는 물소리가 고요한 오후를 채웠지요. 이제 괜찮아. 나는 혼자가 아니야. 영자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마치 누군가 미소 짓는 듯한 따뜻한 빛이었습니다. 태수야, 고마워. 엄마 잘 살게. 바람이 불었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바람이었어요. 영자는 눈을 감고 그 바람을 느꼈습니다. 아들이 보내는 인사 같았지요. 그날 저녁 영자는 작은 수첩을 꺼내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태수에게 다녀왔다. 꽃을 심고 이야기를 나눴다. 마음이 편안하다. 이제는 정말 괜찮을 것 같다. 내일은 상담소에 가서 김할머니를 만난다. 함께 점심도 먹기로 했다. 삶은 계속된다. 나도 계속 살아갈 것이다. 수첩을 덮고 영자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이 내리고 있었지만 내일은 또 해가 뜰 거예요. 그리고 영자는 그 아침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혼자지만 외롭지 않게, 슬프지만 희망을 잃지 않게. 영자의 삶은 그렇게 계속되고 있었습니다.